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붙잡혔다고요. 예,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2일 밤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즉 불법 성매매 업소에 경찰이 급습을 했는데 거기 손님 중에 현직 부장판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사실 법원 내에서 초엘리트로 촉망받던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법원 내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일단 그 현장에서 현행법 체포가 된 것이고 이 부장판사와 같이 성을 팔았던 그 여성도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적발이 된 건데 처음에는 뭐 직업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죠. 일단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인적사항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직업을 물어서 처음에는 무직이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원조회 끝에 현직 부장판사라는 게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판사는 일단 휴가를 냈는데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사표를 제출하긴 했으나 법원에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는 하지 않고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전단지를 보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네, 일단 판사의 진술이 이렇습니다. 술을 먹고 전단지를 보고 나서 전화를 해서 찾아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한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불법 성매매 업소인데 소위 말하는 공창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업소라는 점을 들어서 혹시 이 판사가 여기에 그전에 또 온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윤랑 여성을 통해서 업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업주를 체포하게 되면 업주의 영업 장부 등을 파악을 해서 혹시 이 판사가 그전에도 온 적이 있지 않나 이것을 먼저 한번 들여다본다고 하고 네. 또 하나는 당시에 과연 혼자 갔겠느냐.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갔다면 그 화대는 누가 지불했느냐라는 것들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네. 이 판사는 화대 19만 원은 내가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고 같이 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법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이 판사가 법원 행정처 소속입니다. 이게 완전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만 있는 곳이라면서요. 법원행정처라는 곳은 법원의 어떤 인사와 조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라고 하면 어떤 판사든지 한 번씩 꼭 근무해보고 싶은 장소고요. 그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하시는 분들의 양력들 쭉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보직이 법원행정처입니다. 사실은 이 판사가 누구냐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저희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실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한번 이 판사의 이름을 놓고 저희 법조 임명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양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만 아니었다고 하면 한 10년 후에는 법원장, 그 후에는 대법관도 가능할 정도의 그 기수에서 거의 선두주자급을 달리는 굉장히 훌륭한 판사였고 법조계 내부에서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침착하고 능력 있고 주변 사람들을 잘하고 또 이렇게 유흥을 즐기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대부분의 평가인데 네. 이번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법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지금 사표를 제출했는데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처벌 예상하시나요? 판사, 검사 또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사표를 수리하면 워낙 여론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단 사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처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검사가 문제가 됐을 때 진경정 검사 때도 그렇고 검사의 신분 보장이 너무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관은 더 신분 보장이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중대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원조직법에 보시면 판사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10년을 보장을 합니다. 네. 그 임기가 보장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 파면인데 파면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탄핵 결정도 아니고요.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판사는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니고서는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도 법관 징계법의 그 사유와 징계 종류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징계가 정직, 감복, 견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정직, 감봉, 견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징계가 나올 겁니다. 파면과 해임은 원칙적으로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최고 수위라고 하더라도 뭐 정직 정도가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아마 어떤 징계 수위는 정직 정도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정직을 하지 않고 그냥 사표로 수리할 수도 있는데 워낙 여론에 지금 질타가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고 아마 정직 정도를 택하지 않을까. 현재로서 뭐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정직 이후에 사실상 변호사로 또 개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변호사법에도 보면 네.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라든지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으로 파면되는 경우도 아니고 또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 뭐 선고유예 이런 경우 케이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인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 거부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로 형사소추라든지 징계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 변호사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의 경우에 징계 처분이 나올 것이고 네. 만약에 징계 처분이 나오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다 하더라도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위법 행위로 인해서 사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등록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사실 유지시켜주는 만큼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이 판사의 개인의 현재까지 일탈행위로 보이고 어떤 판사의 위신이나 어떤 위력, 어떤 권위, 권력들이 이용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네. 어찌됐든 간에 현직 부장판사, 그것도 가장 엘리트들만 근무한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장판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데에 대해서 법원도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법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최후의 인권의 보루인 것이고 서민들이 자기의 권리 구제를 받지 않았을 때 마지막 찾아가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위법한 수사라든지 어떤 검찰권의 남용이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해주고 인권의 보호로서의 최후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에게는 다른 검사나 변호사 또는 다른 직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위법행위, 더군다나 성매매라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 여론의 질타는 좀 따가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성관련 혐의로 처벌받는 게 처음은 아닌 걸로 기억하거든요. 좀 법원에서는 불명예스럽겠지만 처음은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고법부장이요. 서울고법 황모 부장판사가 지하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받고 사직한 예도 있었고요. 예. 또 유모 판사, 저 판사는 사실 굉장히 좀 어리고 젊은 판사인데 대학 후배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법원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법관을 신뢰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법원의 개혁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 얼마 전에 검찰에 있었던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라든지 그런 문제와 이 문제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경준 검사장의 그런 비리는 명백하게 검찰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받은 독직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검찰 개혁으로 바로 이어질 것인데 이것은 어떤 판사의 권력을 이용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야 판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법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야 사법권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몰고 가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법관은 다른 어떤 직역보다도 훨씬 더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역이라고 네. 볼 때 법원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사실 도덕 불감증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고위 법관, 즉 법원장을 지시는 분들이나 대법관을 지시는 분들은 항상 후배 법조인, 그 법조인이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도 후배 법조인 모아놓고 항상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판사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어울리지 말고 무리한 일 하지 말고 항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고결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힘들면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혁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위 법관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신임 법관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렇게 개인의 욕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 바로 현직 부장판사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좀 더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